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고 그림책을 찾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여주고 대출 카드에 도장을 찍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온화했고 목소리는 나직했다. 누구라도 그녀를 본다면 세상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그저 책을 사랑하는 평범하고 다소 내성적인 사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주 가끔 그녀의 완벽한 위장에는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높은 서가의 책을 꺼내기 위해 발돋움할 때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유려했다. 대출 도장을 찍기 위해 몸을 바로 세울 때 그녀의 허리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본다면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와 손날의 도서관 사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희미하고 오래된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터였다. 도서관의 문을 닫을 시간. 개우는 자신의 소박한 에코백을 메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공원을 가로지르는 조금 더 멀고 한적한 길을 택했다. 저녁의 고요함 나무숲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 그녀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물처럼 아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이 있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지만 운명은 종종 우리의 소망을 비웃는다. 공원의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거친 인상의 남자 2명이 곱게 차려입은 한 노부인의 핸드백을 빼앗으려 거칠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노부인은 기품 있는 모습과 달리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개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엮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폭력과 소란.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괴한 중 한 명이 노부인을 거칠게 밀쳤다. 노부인의 몸이 균형을 잃고 딱딱한 보도블록 위로 넘어지려는 찰나 개운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익명의 삶을 향한 그녀의 모든 갈망을 눈앞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본능이 집어삼켰다. 그 다음의 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비틀었다. 악 하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남자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져 나갔다. 그녀는 그가 중심을 잃은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개우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몸을 피하며 그의 목덜미 급소를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어 숨만 헐떡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개우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놀란 노부인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방금 전의 무서운 고수에서 다시 겁먹은 듯한 온화한 사서로 돌아와 있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노부인 박 회장은 잠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과 날카로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덩치 큰 남자들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 가녀린 아가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개우는 떨어진 핸드백을 주어 노부인에게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 아가씨. 박 회장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소나기 힘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강했다. 이름이라도 알려줘야지. 이 은혜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 박 회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녀의 소매가 살짝 걷혔다.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난 하얀 손목의 작고 독특한 흉터가 박 회장의 눈에 들어왔다.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박 회장의 눈이 의미심장하게 가늘어졌다. 정말 가봐야 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개운은 자신도 모르게 가은이에요. 라는 이름만 남긴 채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저녁의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홀로 남은 박 회장은 멀어지는 개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과 방금 전 자신을 붙잡았던 아가씨의 놀랍도록 단단했던 팔의 감촉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발견한 것이다. 마지못해 나선 영웅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조용한 삶은 이제 막 끝을 구하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제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운명을 뒤흔든 사건 다음 날 아침 국내 굴지의 IT 기업 IW테크의 회장실. 박 회장은 자신의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어젯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송가은 말씀하신 대로 근처 시립도서관의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은혜를 갚기 위해 개운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어젯밤 순식간에 거구의 남자 둘을 제압하던 그 비현실적인 무술 실력, 그리고 그 직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겁에 질린 양처럼 순한 눈빛으로 자신을 걱정하던 그 기묘한 이중성. 박 회장은 송가은이라는 존재 자체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어젯밤의 사건이 단순한 날치기라고 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도 그녀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직접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조용하던 도서관은 술렁였다. 박 회장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정리하던 가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일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일세. 개운은 질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누구라도 했을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청렴한 태도에 박 회장은 더욱 확신을 굳혔다. 그녀는 작전을 바꾸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깃든 표정으로 주변을 잠시 살피더니 나직하게 속삭였다. 사실은 요즘 나나 우리 가족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해서 그런다네. 어제 일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내 곁에서 말동무나 해주며 함께 있어주지 않겠나. 박 회장은 개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덧붙였다. 나는 덩치만 큰 경호원들보다 어제 내가 직접 본 아가씨의 그 눈빛을 더 믿는다네. 가은의 내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종류의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노부인의 진심 어린 부탁을 그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몇 주만 일하는 약속을 받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개운은 박 회장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발을 들였다. 현대적이고 거대한 저택의 모든 것은 그녀를 주눅들게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저택의 진짜 주인이자 박 회장의 손자인 IW테크의 CEO 이강혁과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는 퇴근 후 자신의 할머니 셔츠 소매를 붙잡고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박 회장은 신이 나서 어젯밤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강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개운을 훑어보았다. 그의 세상은 계약서와 데이터 그리고 전문적인 경호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서관 사서가 쿵푸의 고수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노인의 과장 섞인 흥분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가훈은 순진한 할머니의 호의에 빌붙으려는 기회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그저 귀찮은 변수일 뿐이었다. 그는 가훈에게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무시와 차가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시련은 며칠 뒤에 찾아왔다. 개훈은 박 회장 그리고 강혁과 함께한 갤러리 개관 파티에 동행했다. 그곳에는 강혁의 숙적인 라이벌 기업의 조상무도 와 있었다. 그는 멀리서 그들 일행을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그들이 건물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머리 위 임시로 설치되어 있던 거대한 조명 구조물 중 하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쇠사슬이 끊어지며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강혁이 서 있는 위치를 향해서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기 직전 개훈의 몸이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온몸을 던져 강혁을 옆으로 밀쳐냈다. 위험해요. 우지끈. 쿵. 거대한 조명 구조물은 강혁이 불과 1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혁은 바닥에 넘어진 채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신을 덮칠 뻔했던 쇳덩어리와 자신을 밀치고 함께 넘어져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감싸쥔 가훈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차가운 깨달음이 관통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할머니를 노리던 위협은 실제했으며 이제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무시하고 경계했던 저 조용한 여자가 방금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그의 모든 회의론과 불신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확신과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그녀는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예고 없이 나타난 그의 수호자였다. 강혁은 주변의 소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훈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차가운 CEO의 얼굴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괜찮아.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개훈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마주쳤다. 강혁은 이제 깨달았다. 그녀를 떠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에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그를 둘러싼 위험과 그 자신과 불가분하게 얽혀버렸다. 며칠간의 말동무라는 그녀의 마지못한 약속은 이제 생사를 건 현실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롭고 조용한 삶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끝이 나고 말았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제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드러난 재능 시작된 균열 갤러리 사건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의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혁과 박 회장 그리고 어젯밤의 사건 보고를 위해 긴급히 호출된 IW테크의 보안팀장 초의 실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송가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최 실장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온몸에서 빈틈없는 전문가의 기운을 뿜어내는 남자였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가훈을 힐끔거렸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혁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나 경계가 아닌 진지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송가은 씨,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도서관 사서 송가은이 아니라 어젯밤 내 목숨을 구한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가 된 기분이었다. 개훈은 이것이 그녀가 평생을 피해 도망쳐온 종류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정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가? 그녀는 결국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작은 무관 우관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어릴 때부터 제 몸 하나는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몇 가지 호신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배운 것이고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호신술, 기초, 건강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축소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저 취미 생활에 불과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최 실장은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냉소적인 표정을 지우지 않았다. 그의 전문가적 감각이 그녀의 설명과 그녀가 보여준 행동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취미로 호신술을 배운 사람이 급소를 정확히 가격해서 거구의 남자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수백 킬로그램의 낙하물을 초인적인 반사신경으로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강혁을 향해 그러나 시선은 갸운에게 고정한 채 입을 열었다. 대표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송가은 씨의 설명은 어젯밤 저희가 목격한 능력의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송가은 씨는 저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민간인 변수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경호 작전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팀의 약점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적이 심어놓은 트로이에 목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다. 통제된 환경에서 제가 직접 송가은 씨의 능력을 검증해야겠습니다. 회사 내의 훈련시설에서 간단한 대련을 통해 그녀가 아군인지 아니면 위험 요소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례하잖나 최 실장, 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아이는 우리 생명의 은인이야 용의자가 아니란 말일세. 강혁은 갈등했다. 그는 갸운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냉철한 CEO였고 최 실장의 전문가적인 우려가 타당하다는 것도 이해했다. 위협은 실제했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팀이 필요했다. 그는 고뇌 끝에 갸운을 바라보았다. 송가은 씨, 이런 요구를 하게 되어 미안하지만 최 실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도 알아야겠어. 괜찮겠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은 개우는 체념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검증은 다음 날로 잡혔다. 한편 라이벌 기업의 조상무는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분노의 차집기를 부수고 있었다. 부하 직원은 어젯밤의 사고가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강혁의 곁에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나 그를 구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도서관 사서라고 웃기지 마. 조상무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계집에 대해 전부 알아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약점이 있는 법이야. 찾아내. 기자회견 전에 그 년을 치워버리겠어. 아군이 그녀를 시험대에 올리는 동안 적군은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상황의 판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에 손님용 방으로 돌아온 개우는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책장을 넘기고 대출 도장을 찍던 손.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는 법을 아는 손. 그녀는 그 끔찍한 기술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타인의 명령에 의해 무대 위에서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덫에 갇힌 기분이었다. 내일 그녀는 자신이 도망쳐온 바로 그 공간 도장 다오창으로 다시 들어서야만 한다. 그 시험은 단순히 그녀의 무술 실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과연 자신의 과거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잔인한 시험이었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긴장감이 행동으로 폭발하는 제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벼랑 끝에 증명 다음 날 IW테크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최첨단 트레이닝 시설.
그곳은 완벽한 설비와 통제 시스템을 갖춘 보안팀장 최 실장의 왕국이었다. 그는 훈련복 차림으로 매트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풍겼다. 곧이어 송가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운동을 하기 편한 검은색의 간소한 수련복 차림이었지만 이 첨단 시설 속에서 그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관람석에는 오직 2명의 관객 강혁과 박 회장만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규칙을 설명하지. 최 실장은 상대를 얕보는 듯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상해를 입히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순수한 능력 검증이다. 당신의 반사신경 방어 능력, 그리고 공격력을 테스트하겠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아마추어로 보고 있었다. 대련이 시작되었다. 최 실장은 탐색전으로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개우는 맞서 공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물처럼 움직였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흐름을 타고 흘려보내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궤도를 바꾸고 그의 힘을 역으로 그에게 되돌려 주었다. 최 실장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가 아는 어떤 격투기나 무술에 정형화된 동작과도 달랐다. 부드럽고 효율적이며 지극히 본능적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유효타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관람석의 강혁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숨 막히게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유능한 그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를 시험대에 올렸던 자신의 행동이 오만하게 느껴질 정도의 경외감이었다. 박 회장은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로 대련을 지켜볼 뿐이었다. 초조해진 초의 실장은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 탐색은 끝났다. 그는 군에서 배운 실전 살상 무술인 크라브 마가, 케이랍 마가의 기술을 섞어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갸운 역시 진심을 다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그녀가 익힌 무술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었다. 원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의 힘을 제어하고 관절과 급소를 노리는 철학적이면서도 실전적인 고대 무술이었다. 최 실장이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순간 그녀는 막는 대신 그 힘의 방향과 하나가 되어 흘려보냈다.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최 실장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개우는 그가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시 그를 놓아주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초의 실장은 이 대련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필살기인 저공 태클을 시도했다. 그 어떤 상대라도 그녀의 책으로는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이었다. 그가 맹수처럼 달려드는 순간 개우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힘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서 모든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어 그의 돌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어깨 위로 그를 넘겨버렸다. 완벽하고 군더더기 없는 업어치기였다. 최 실장은 매트 위로 세차게 내다 꽂혔다. 폐 속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충격. 그는 잠시 동안 육체적인 충격보다 더 큰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누워 있었다. 그토록 부드럽고 완벽한 기술 앞에서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개우는 승리감 대신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이런 상황 자체를 혐오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최 실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 가득했던 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명의 무인, 우울한 이 다른 무인에게 보내는 깊은 존경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군인처럼 절도 있게 허리를 숙여 격려했다. 아니, 검증은 끝났다. 당신의 능력은 차고 넘친다.
그는 관람석의 강역을 향해 보고했다. 대표님, 그녀는 약점이 아닙니다. 최고 등급의 자산입니다. 대련이 끝난 훈련장은 고요했다. 시험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롭고 단단한 신뢰의 기운이 감돌았다. 강혁은 매트 위로 내려와 가은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그녀의 손에 박인 굳은 살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틀 뒤면 기자회견이다. 조상무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팀이 생겼다. 예고 없이 나타난 그의 수호천사, 고맙소 송가은 씨, 강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대련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나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 물론입니다. 서사의 정점이자 주인공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제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신기술 발표 기자회견장은 업계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IW테크의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코어 AI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단상 위의 강혁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관중석의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손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송가은은 움직이기 편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신입 직원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행사장 전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통제실의 최 실장과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이어피스로 연결되어 있었다. 최 실장은 이제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을 자신의 첨단 시스템만큼이나 신뢰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저희 IW테크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혁이 보안 가방을 열어 프로토타입을 꺼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비용... 갑자기 거대한 컨퍼런스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마이크와 스크린도 함께 죽었다. 홀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어둠과 혼돈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조상무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통제실의 최 실장은 눈앞의 모든 모니터가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시키고 팀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어둠과 혼란 속에서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단상의 강혁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적들은 전문가였다. 무대 스태프로 위장하고 있던 조상무의 용병 2명이 어둠을 틈타 전기 충격기로 경호원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강혁의 손에서 프로토타입이 담긴 가방을 낚아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다. 고립된 강혁은 속수무책으로 회사의 심장을 빼앗겼다. 용병들은 승리를 직감하며 혼란에 빠진 인파 속으로 유유히 녹아들어 미리 약속된 비상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송가은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 개운은 당황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어둠은 그녀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무대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시각이 차단되자 다른 모든 감각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전기 충격기에 날카로운 파열음, 단상 위에 짧은 격투 소리, 그리고 혼란스러운 군중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는 훈련된 자들의 부드러운 발소리.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사람들 사이를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부드럽고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비상구 근처에서 용병들을 따라잡았다. 그곳은 비상유도 등의 희미한 녹색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다음의 싸움은 눈이 아닌 소리로 묘사되어야 했다. 퍽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뼈와 뼈가 부딪히는 깨끗하고 날카로운 충격음. 고통이 담긴 짧은 신음. 철컥.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쿵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한 번. 싸움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그것은 절대적인 고수의 완벽한 제압이었다. 그 순간 비상발전기가 작동하며 홀의 비상등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비상구 앞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프로토타입이 담긴 가방을 손에 든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는 송가은이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충격에 빠진 강혁의 앞을 막아서는 보호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혼란에 빠져 있던 군중들, 기자들,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최 실장과 그의 팀원들 모두가 그 비현실적인 장면 앞에서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본능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쓰러진 악당들 위에 서서 자신의 주군을 지키는 여전사의 모습이 수십 개의 카메라에 동시에 담겼다. 소동이 정리되고 경찰과 보안팀이 현장을 통제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개운은 그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혁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가방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방금 전 맨손으로 회사의 운명을 구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목소리였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를 맞이 못해 영웅이 된 그녀를, 그의 쿵푸의 여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은 이제 2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녀의 비밀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쇼 띵킹 물론입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고요한 제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소란이 정리된 후 세상은 IW 테크의 극적인 승리와 그 중심에 선 미스터리한 여인 송가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상무는 현장에서 연행되었고 그의 회사는 압수수색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모든 외부의 위협은 그렇게 한편의 연극처럼 막을 내렸다. 강혁과 박 회장 그리고 개우는 기자들을 피해 저택의 조용한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가은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세상의 관심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주먹보다 더 무섭고 버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조용한 도서관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그때 초의 실장이 응접실로 들어왔다. 그의 평소와 같은 뻣뻣하고 사무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강혁이나 박 회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가은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특수부대 출신의 자존심 강한 그 남자는 경의를 담아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부하가 상관에게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바치는 존경의 예리였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실했다. 저의 판단은 규율과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경지였습니다. 송가은 씨, 만약 앞으로 또다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당신의 지휘 아래에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운을 가장 의심했던 남자가 보내는 최고의 찬사이자 완벽한 명예 회복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었다. 최 실장이 떠나고 응접실에는 다시 3사람만 남았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위협은 사라졌다. 경호라는 계약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가은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 회장은 2사람의 시선이 미묘하게 얽히는 것을 보고는 나는 가서 차나 한잔 해야겠구나 하며 현명하게 자리를 피해 주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혁이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다. 이제 위협은 사라졌소. 당신이 원했던 대로 조용한 삶으로 돌아가도 좋소. 그것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개운의 심장은 조금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하고 소란스러운 삶에 정이 들어버린 것일까?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은 것일까?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의 고백은 그의 평생에 걸친 약점을 드러내는 가장 용감한 행위였다. 사실은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위해 당신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나를 위해 당신이 필요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당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오.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물론 저런 깡패들로부터가 아니라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으로부터 당신이 오기 전까지 내가 살았던 그 지독한 정적과 외로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오. 경호원 송가은이 아니라 그냥 송가은 당신으로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그것은 고용계약의 연장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보내는 그의 삶 전체를 건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날 밤 모든 감정에 압도된 개운은 박 회장을 찾아갔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전통 다실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회장님, 저는 위험과 문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박 회장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가씨는 위험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위험을 끝내는 사람이야. 그 둘은 아주 다른 것이라네. 그녀는 가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내가 공원에서 처음 아가씨를 봤을 때부터 알았지.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해치는 힘이 아니야. 능히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상대를 보호하는 쪽을 택하는 마음이지. 내 손주 녀석은 평생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벽을 쌓으며 살아왔고 결국 그 벽 안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다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벽이 아니야. 그 아이 곁에 서서 함께 세상을 마주해줄 수호자지. 그 아이보다 더 강해서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아가씨 같은 사람 말이야. 박 회장의 말은 개운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하나의 길을 비추어 주었다. 개운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숨기고 싶었던,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낙인.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 흉터가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조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강혁의 간절한 부탁과 박 회장의 지혜로운 조언을 떠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평온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평온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쇼 띵킹 물론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장 제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송가은은 강혁의 아내로서 혹은 IW테크의 안주인으로서 저택에 머무는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강혁과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그녀의 할아버지가 남긴 낡고 오래된 도장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청월관 칭회관.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푸른 초승달의 흔적을 따온 이름이었다. 그곳은 더 이상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는 어두운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힘찬 기합소리가 가득한 밝고 따뜻한 비영리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서 선생님이 아닌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송사범님으로 불렸다. 그녀와 강혁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결혼했고 재계와 무술계의 이색적인 결합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청월관 도장에는 10대 소녀들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역보호시설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호신술 수업이었다.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균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무술의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을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개운은 그녀만의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폭력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지혜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유난히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한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자세를 교정해주며 눈을 맞추었다. 괜찮아. 처음엔 누구나 그래.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고 도장이 한산해질 무렵, 익숙한 실루엣이 도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말끔한 CEO의 슈트 대신 어색한 흰색 도복 다우프을 입은 강혁이었다. 그의 손에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별이가 안겨 있었다. 그는 전역 성인반의 수련생이었다. 세계를 호령하는 IT 기업의 총수였지만 이 도장 안에서만큼은 그는 가장 뻣뻣하고 서툰 학생일 뿐이었다. 그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기본적인 품새를 따라하려 애썼지만 그의 동작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개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그의 경호원이 아닌 그의 스승이었다. 그녀는 그의 뒤에 서서 그의 흐트러진 자세를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그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역전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서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균형을 배우고 있었다. 어이쿠, 어설프게 발을 내딛던 그가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갸우는 웃으며 가볍게 그의 몸을 부축했다. 너무나도 가까워진 거리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아빠의 다리에 매달려 있던 딸 별이가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무래도 난 이쪽엔 영 재능이 없나 봐. 강혁이 쑥스러운 듯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최고의 학생인걸요. 개운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가 그의 팔을 다시 잡아주는 순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저녁 햇살이 그녀의 손목을 비추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한때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낙인. 하지만 이제 그 흉터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자신의 힘으로 아름다운 미래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집을 일궈낸 영광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녀만의 문장, 웬창이었다. 세 사람은 따스한 저녁 햇살이 가득한 도장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상호 존중과 보호, 그리고 사랑으로 지어진 가족. 길고 길었던 시련 끝에 찾아온 눈부시게 평화로운 두 번째 봄이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 향이 감도는 작은 도서관.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송가은의 세계이자 그녀가 선택한 피난처였다.